안녕하세요. 조충현입니다. 오늘 서양 사상과 지성사 3월 8일 월요일 강의는 사회계약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학자인 홉스, 로크, 그리고 루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는요, 사회계약설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 홉스의 독창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중세사회나 절대왕정체계에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회계약설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학자죠. 그런 의미에서 독창성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로크의 인식론과 사회계약서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루소의 인민주권론은 민주주의의 교과서인가 아니면 전체주의의 교과서인가를 두고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학습개요는요, 사회계약설이 이전의 지적 전통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홉스의 리바이던 등장 배경과 그것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요. 또한 로크의 인식론이 계몽사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미친 영향도 아울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프랑스 혁명에 미친 영향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회계약설의 일반론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계약설의 의미는요, 사회 개별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구성된 사회 혹은 정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계약을 맺고 이런 조건 하에서 뭐를 양보를 할 테니까 당신들은 이런 거를 받아들여라. 뭐 이런 식의 계약을 통해서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된 사회는요, 다양한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회계약설론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사회계약설의 영향은요, 민주주의 혁명의 근본 원리를 제공합니다. 아울러서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배경이 되기도 하죠. 아울러서 오늘날 대의제민주주의의 뼈대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홉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인간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며 인생은 짧다.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또한 잔인한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홉스는 보았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인간은 평화와 자기 방어를 위해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 즉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이 권리, 즉 자연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 리바이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표지는 상당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사진이 좋은 영상이 없어서 약간 좀 흐릿흐릿하게 나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사실상 리바이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사실은 이 옷에 그려진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인조인간인 리바이던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무소불위의 정권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인과 만인의 투쟁 상태, 그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갈등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권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자, 그 권력이 이제 사람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고, 만약에 조정과 중재가 안 된다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리바이던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 깡패들이 여럿 있을 때 뭐 어렸을 때 80년대 70년대 뭐 이럴 때는 사실 좀 깡패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깡패들이 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이제 공권력이 이제 동원이 돼서 그런 무례배들을 이제 해결을 하죠. 마찬가지로 리바이던이라는 이 홉스의 책은 강력한 군주,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어떻게 보면 극악무도한 그러한 상태를 해결해주는 인조인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홉스가 본 자연 상태는요, 이기적인 인간 군상의 만신창이 싸움터였습니다. 이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살기 위해선 싸워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뭐 사실상 이긴다는 것 자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더 힘이 센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면 내가 죽음을 맞을 확률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 홉스의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모두 이기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그렇지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 상태는요, 협력이나 복종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 부재한 상태죠. 단지 자기 욕구 충족과 보호를 위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회 구성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홉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특정한 사람 혹은 집단에게 권력을 몰아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비로소 왕은 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힘을 지니게 됐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조인간 리바이던이 평화를 깨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를 위해서 리바이던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리바이던이 평화를 깨뜨린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도 이 홉스는 얘기했습니다. 사회계약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권력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단지 평화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사회 계약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더 평화롭기 때문에 지도자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단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교체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로크의 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 상태이지만 개인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밑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백지 상태라는 것은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백지 상태라는 것은 사실 그 이전의 인식론들은 대부분의 경우 본유적으로 원래부터 타고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사람은 백지 상태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본유적으로 원래부터 타고난 것이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 원래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귀족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귀족들은 원래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귀족은 원래 그런 거야. 왜냐하면 이 귀족들만 가지고 있는 덕성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이지 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로크의 이 백지 상태라는 말은 원래 인간은 똑같은데 태어났을 때 인간은 똑같아. 귀족이든 평민이든 심지어는 노예까지 다 원래는 똑같은데 경험과 교육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인간의 인식이 커지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본유설 인간 인식은 원래 타고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분제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 백지 상태 모두가 평등하고 단지 경험과 교육의 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상 인간의 평등, 교육을 어떤 교육을 받느냐,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식론 속에서 이 차이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을 읽어볼까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이성의 힘으로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죠.
실수를 반복하는 게 문제지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반성을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죠. 반성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하면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잘못을 시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본 것이죠. 자,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법의 목적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고 확대시키는 데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법의 목적은 홉스가 얘기한 것처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고 확대시키는 데 있고 그것에 장애가 된다면 그 국가에 저항할 수 있다고 로크는 얘기했던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로크의 여러 중요한 인식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워졌네요. 다음 주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으로 루소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전체와 나누어질 수 없는 일부로서 받아들인다. 이 결합행위는 곧바로 특정한 계약자 하나하나를 대신하여 하나의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단체를 만들어낸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공적인 인격은 예전에는 도시국가라 불렸으나 지금은 공화국 또는 정치체라고 불린다. 그리스의 폴리스, 다시 말하면 도시국가를 이상으로 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폴리스, 도시국가는 아테네 민주주의보다는 스파르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와 나누어질 수 없는 일부라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요, 루소의 그 초상화예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좋은 사진이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죄송해요. 로크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게 가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네요. 처음부터 실수가 이루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루소로 넘어왔는데요. 이 루소는 분업과 제사는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파괴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분업, 제사는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사실 이 루소라는 분은 낭만주의의 아버지라고 문학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젊은 몽상가의 산책. 여러분들이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가요? 루소가 쓴 소설 제목이에요.
이 계몽사상가들은 이 정치 사상을 글로 쓰는 거 이외에도 사실상 소설이나 시곡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현학적인 표현들은 최대한 자제하고요. 명료하고 간단한 문체로 현실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계몽사상 시간에 그 부분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루소는 원래는 외교관 서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작곡가로도 좀 유명하고요. 뭐 오페라도 찍고 또 소설과 희곡을 통해서 연극 무대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런데 그 디종 아카데미에서 현상 논문을 공모하게 돼요. 현상 논문의 제목은 학문과 예술과 문화가 인간을 진보시켰는가 퇴보시켰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현상 논문을 공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분위기는 계몽주의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진보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했어요. 그런데 이 루소는 아주 새로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학문과 예술과 문화는 인간을 옥죄는 쇠사슬에 불과하고 그것을 깨치고 나아가야지만 그 쇠사슬을 풀어야지만 진보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충격적인, 그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글을 쓰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아카데미 현상 논문을 1등상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분은 유명세를 타게 되고, 이 사람은 루소는 거의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담이 너무 길었네요. 루소의 자연 상태의 인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인간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고 몽상적이며 독자적이고 소규모 집단 생활을 할 때 모두가 감성과 양심을 내면에 갖추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도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평화롭고 서로를 위하는 그리고 남이 고통을 받으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상태가 자연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루소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회는요, 노동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비교하고 쟤는 뭐 어느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뭐 어느 직장을 다니고 뭐 서로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유 재산이 나타남으로써 탐욕적이고 경쟁적으로 변하며 결국 불평등이 야기되어 자산가와 그들을 위해 일하는 계급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평화로웠던 인간이 사회가 구성되면서 분업과 사유재산이 발생함으로써 사실상 이 계급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이 루소는 본 것이죠. 자산가들은 모두의 평등과 보호를 보장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사회계약을 맺자고 주장한다고
루소는 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재산을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강화하고 결국 사회계약은 갈등과 경쟁을 부추길 뿐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말하는 사회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루소는요, 인간은 모두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매여 있다며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사회계약의 목적은 바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의지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하나하나 모여 보편의지인 일반의지를 이루게 되고요. 따라서 주권은 항상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국가는 대리인으로서 법을 집행할 뿐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식은 작은 사회에서는 가능하지만 국가 수준의 큰 단위에서는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개인은 일반 의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법은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루소는 이 보편 의지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규모 공동체가 전제된 것이죠. 사실은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권자들 한 3,500만 명 정도가 한 곳에 모여야지 돼요. 생업도 뒤로 한 채 한 곳에 모여야지 됩니다. 자, 일단 모일 공간이 어디 있죠? 여의도 광장이요? 요새 여의도 광장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군요. 저희 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 전국의 그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랬던 어렸을 때 기억도 있는데요. 중학교 때였군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일단 3,500만 명이 한 군데다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한때는 전자투표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곧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이 전자투표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일 수도 없고 일단 생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또 문제고요. 또 모였다 하더라도 설령 3,500만 명이 어디에 모였다고 치죠. 그러면 각자가 다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말하지 않고 이럴 수도 없죠. 그러면 최소한 한 10분의 1인 350만 명이 발언권을 가지고 연단에 서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분씩만 잡아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며칠간 계속 회의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며칠간 생업을 할 수 없다는, 가게 문을 닫아야지 된다는, 혹은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지 된다는 문제가 있죠. 아테네 민주주의는 사실은 델루스 동맹의 이 기금, 페르시아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이 그리스 발칸반도 내에 있던 그리스 폴리스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만든 이 델루스 동맹의 기금을 횡령해서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이죠. 수당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처럼 한 3,500만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유권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엔 직접 민주주의는 상당히 이 어려운 군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좀 죄송하게 된대요. 로크의 인식론이나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못 실어가지고 편집 과정에서 날라가서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2주차이기 때문에 주차 과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LMS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사회계약설이 이전의 지적 전통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 홉스의 리바이던 등장 배경과 그것이 미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다음으로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프랑스 혁명에 미친 영향,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사실은 인민주권론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 인민주권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프랑스 혁명 시기는 공포정치 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루소에 대해서는 이 전체주의의 아버지다라는 표현, 국가주의, 전체주의라기보다는 국가주의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국가주의의 시작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요 근래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주제를 선택해서 짧은 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요번 주 10일 날 3월 10일 수요일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